자, 여기 뉴스 보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신호가 나온다. 뉴스가 있죠. 4월 CPI가 4.9% 기록했다. 10개월째 둔화된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5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 4.9%였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들에서 이렇게 몇 가지 보면 드디어 이제 물가가 잡혔다. 예, 이런 보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제 다우 지수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고 나스닥이 1%, S&P 500은 0.45%, 뭐 이렇게 주식시장의 반응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죠. 뭐 이렇게 신통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자, 이게 바로 자극적인 뉴스 기사에 현혹되지 않고 경제지표를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그러니까 식품하고 에너지를 싹 뺀 핵심 물가 지수라 그러죠. 우리 실생활에 대부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의 물가는 어떤가? 이게 핵심 물가 지수, 뭐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일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죠. 4.9%. 근원 물가 상승률은 5.5%로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식품이나 에너지 이 둘 중에 하나가 크게 떨어져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를 끌어내린 건데 뭐 당연히 에너지겠죠. 이게 차량용 에너지 물가 지수입니다. 증가율이 아니고 여기 밑에 빨간 게 가정용 에너지 물가 지수예요. 고점 찍고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만 좀 빠르게 내려왔고 여기 근원 물가는 아직도 이 위쪽에서 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뭔가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어디서 봤던 그림 아니세요? 우리 채널 시청하셨다면은 항상 경제지표를 거의 대부분 모니터링 해드리는데 지난 4월 말에 발표됐던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헤드라인 PC 물가지수는 더 빨리 뚝 떨어졌는데 근원 PC 물가지수는 이렇게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PC인지 이게 CPI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너무 똑같은 그림이 나왔죠. 그러면 지난번에 PC 물가지수가 발표됐을 때 시장이 굉장히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럼 요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온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 물가가 지난번에 발표됐을 때 4월 말에 1% 하락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래서 4% 중반으로 떨어지는데 1년이나 걸렸으니까 내년에는 3% 중반, 그 후년에는 2% 중반, 한 3년은 지나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작하는 2%에 도달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금리 인하는 아직도 한 3년은 남았구나 하면서 실망 매물이 막 출회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이 미국 물가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두 가지 지표가 PCE 물가지수랑 CPI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근원 물가지수가 6% 중반에서 5% 중반으로 이렇게 1% 하락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만약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근거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면 2% 깨고 내려와야지 물가 인하하죠. 요거는 4년 걸려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미 연준은 PCE 물가지수, 근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이 CPI죠.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렇게 중점적으로는 안 본다는 거. 다행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는 뉴스 기사 많이 사람들이 봐야지 트래픽이 증가하고 광고를 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말장난을 해요.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이 4%에 진입했다. 좋습니다. 이게 말장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근원 물가가 얼마나 앞으로 빨리 떨어지느냐, 시장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환호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봐야 앞으로 예측이 또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 거냐면은 미국의 도시 소비자들이 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하는 가격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예요. 75개 도시 지역에 약 6천여 가구의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약 22,000개의 소매 판매점 및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도시생활 소비자의 지급되는 가격 변화가 가장 핵심이라서 그걸 위주로 판단하면 됩니다. 특히 어떤 비중이 높냐, 이게 바로 도시생활자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느냐예요. 주거비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식품이라든가 에너지 요거 두 개 합쳐서 20% 정도 되고, 그거 외에 커머디티, 그리고 메디케어 서비스부터
뭐 운송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비중이 높은 것들, 주거비부터 한번 볼게요. 실제 도시생활자들의 소비 중 상당 부분이 그 렌트비라든가 아니면은 자가를 갖고 있더라도 요거를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요 주거비 항목이 가장 크게 돈을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물가지수의 34.5%,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겁니다. 이번 5월에 발표된 주거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로 8.1%가 증가를 했어요. 어쨌든 이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뉴스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8% 증가했다는 말은 2022년에 작년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올해 월세가 108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솔직히. 이렇게 됐을 때 급여가 8%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 월급은 뭐 한 4%, 5% 올랐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통계 자료들 보면은 내구재, 뭐 비싼 자동차, 가전, 가구 이런 거 구입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최근 모니터링 해드린 영상들에서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율은 살짝 둔화된다.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고점 찍고 약간 꺾였다는 건 알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미국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되냐? 이게 진로우 주택가격 인덱스, 주택금융청의 주택가격지수, 케이스-슐러 주택지수, 요거 딱 보면 고점 찍고 약간 꺾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최고점에서 아직도 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조심을 해야 돼요. 물가라는 게 뭐냐? 전년 대비 증가율의 개념이에요. 앞서 살펴봤지만 주택가격은 이렇게 고점에서 아직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주택가격지수 증가율, 이거 뭐 물가 개념으로 보면 이게 뚝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은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구나,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택가격은 고점에서 그냥 가격 상승이 살짝 멈춘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진로 주택가격지수 증가율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이 주거비 항목에 1년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자 물가도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서비스 가격만 조금 빨리 떨어져 내리기만 한다면, 어쨌든 요거는 긍정적으로 물가가 빨리 떨어지는데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진로 주택가격 지수 증가율, 이 부분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역사적으로 1990년대도 그렇고 이게 녹색이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 CPI 상승률이에요.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고점 찍고 올라가다가 둔화되면 경기 침체가 와요. 2000년대도 그렇고 고점 찍고 올라가다가 둔화되면서 침체가 왔고, 이게 2006년에 이미 고점 찍고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죠. 그리고 뭐 코로나는 갑자기 터지긴 했는데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다가 둔화되고 나서 침체가 와요. 지금도 올라가다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 뭐 주식시장에는 호재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왜 경기 침체가 오고 뭐 폭락해서 반토막이 났고 이런 현상이 반복됐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방금 살펴본 소비자 물가지수의 주거비 항목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현실은 이 주택 가격 인덱스 보시면 쭉쭉 올라가서 최고점에서 놀고 있어요. 하지만 증가율, 즉 물가 상승률의 개념으로 보면 아까 봤죠? 증가율은 둔화된다. 즉 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가율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여기서 여러분 뭐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겠어요? 아니죠. 지금 금리도 높고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점이고, 미 연준도 최근에 금융안정 보고서 보면은 주택 가격 비싸다, 벌써 뭐 한 1년 전부터 사지 마라 했던 게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은 결국에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자, 이게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요. 그 말은 계속 물가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소리는 물가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상승은 하는데 조금씩 올라간다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결국엔 절대적으로는 물가가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는 이 주택가격처럼 폭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는 시기 있죠. 이럴 때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기예요. 하지만 물가가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점점 둔화돼서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런 시기는 이제 오를 만큼 올라서 더 이상 잘 오르기 힘들기 때문에 잘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침체 오고 폭락 오고 하면서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쭉 올라가서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럴 때를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뭐 한 달 있다가 경기 침체가 터지네, 뭐 내일 터지네 이런 말이 아니죠. 언제 터질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걸 알면 제가 뭐 선물 옵션을 하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물가가 쭉 올라가다가 둔화되고 나서 바로 터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물가가 쭉 올라가다가 고점 찍고 떨어지고 나서 한 1년 반이나 2년 후에 경기 침체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역사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다 침체되고 나서는 뭐 한 1년 반 또는 뭐 2년 뭐 이렇게 사이에 한 번씩 터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확한 시점을 못 맞추니까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유튜브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무슨 점쟁이만 원하죠. 당장에 뭐 다음 달 뭐 못해도 한 몇 개월 내에 폭락을 해야 뭐 제대로 됐다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언제 폭락해 이러면서 욕만 하는 게 이 유튜브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분 중에 몇 분 정도라도, 단 한 분이라도 이런 말씀 듣고 주의해서 매도하거나 현금화를 해서 위험을 피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솔직히 한 분이 아니라 꽤 많습니다. 저한테 매일 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꽤 잘 피하신 분들 있고 저점에 잡으신 분들 많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분명히 위험할 때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소비자 물가지수 세부 항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쉘터, 그러니까 주거비 항목 다음으로 13.4%,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식품 물가 부분이에요. 역시나 소비자 물가 중에서 식품 물가 보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2020년 이후에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올라서 더 이상 오르면 이제 먹는 것도 줄여야 될 판인데, 다행스럽게 이제 고점에서 점점 완만해지고 있죠. 그래도 아직 최고점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인 물가 개념, 우리 앞서서 제대로 살펴봤죠. 그 개념으로 보면은 7.4% 증가하는 하락세로 보인다. 아, 식품 물가 좀 떨어지는 것 같구나 싶어서 보면은, 근데 아직도 뭐 마트 가건, 뭐 식당 가건, 아니면은 뭐 어디 살려고 해보면 굉장히 비싸죠. 그런 이유가 이런 거예요. 물가는 그냥 약간 착시 현상을 준다, 이런 뜻이고, 다음으로 7%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가격 지수. 요거는 이게 증가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물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어요. 증가율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부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메디케어 물가, 뭐 레크레이션, 운송 물가, 자, 이런 서비스 관련 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빠르게 떨어져 줘야,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주거비 하락과 맞물려서 물가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서비스 물가는 임금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좀 빠르게 둔화돼야 이런 서비스 가격이 빨리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이고, 세부 항목까지 살펴봤더니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분명히 둔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상승률만 둔화될 뿐 이렇게 절대적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직도 높다. 이렇게 절대적인 물가가 높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죠. 가격이 비싼 주택, 자동차, 가구, 가전, 이런 내구재 구매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판매가 감소할 때 기업들이 투자를 점점 감소시키고 전체적으로 내구재 부분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가 시작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똑같습니다. 이게 뉴스 보시면 미국 뉴욕 연준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서 증가율만, 즉 뭐 물가 개념만 계속 따지면서 뭐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된다 어쩌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절대적인 물가는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가 인플레이션이 2년 내에 목표치 2%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서 살펴본 그대로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 하루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죠. 5월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중단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연내 인하는 없다.
자, 이렇게 딱 거의 뭐 못 박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합니다. 빨리빨리 금리 인하가 연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기대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뭡니까? 높게 치솟던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고점 찍고 이렇게 둔화되거나 하락하면, 그리고 나서는 과거에도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앞서서 설명을 다 해드렸죠.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CPI 물가도 그렇고 고점 찍고 이렇게 둔화되고 하락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 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단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인하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단기로 주식시장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소외되면 안 되니까 일정 부분, 그러면 뭐 감내 가능한 부분에서 단타는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침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좀 지나서 터질 수도 있고 정확하게 시점을 맞출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자금은 뭐 채권 등 이런 자산에 투자해서 침체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소통을 하죠. 뭐 교육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제가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는 이런 뭐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산업의 사이클과 거기 소속된 종목,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죠. 영상 하단의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